네, 내과 박원장 19화 리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19화도 여전히 고구마 10개 먹고 리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한데요. 일단 박 원장님이 지금 수입은 일단 둘째치고 지출 나가는 돈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서 항목을 찾고 있고요. 지금 꺼즈가 1차적인 항목이 됩니다. 여러분 뭐 드레싱하거나 아니면 상처 있을 때 소독하면 꺼즈가 있잖아요. 이 꺼즈는 환자한테도 돈을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병원이 나라에도 즉 심평원에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쓰면 쓸수록 당연히 써야 되는 항목인데 쓰면 쓸수록 병원에서는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가는 항목을 어떻게든 줄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런 몇 원, 몇십 원 되는 거를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면 이런 거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맞게 쓰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만화 그릴 때는 내시경 세척료, 소독료를 국가에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시경을 한번 하면요. 한 사람을 하고 나면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젖병 쓰게 되는 세척솔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씻어야 되는데 이 세척솔이 10,000원 좀 안 합니다. 거의 한 10,000원, 8,000원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돈을 안 줘요. 그런데 내시경 비용 자체는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수면 비용이야 20만 원 정도 하지만 우리가 내시경 비용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버는 거는 3만 원에서 5만 원인데 저런 세척솔로 거의 10,000원 넘게 나가니까 병원에서는 인건비 적자가 문제가 생기게 돼서 이거를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이제 너무 쪼들리는 병원에서는 여러 번 쓰는 문제가 생겨나게 됐고요. 당시에 한번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언론에 터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 여론은 그냥 의사 나쁜 놈들 저거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려고 저거를 돈 아끼고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저 돈을 어딘가 청구를 할 수 있으면 병원에서 왜 아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보조를 해주지 않아서 그랬고요. 다행히 이 내시경 세척료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내시경 학회에서 국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근데 다 받는 건 아니고 일부 받아요. 우리가 세척료가 예를 들어서 100 정도를 쓰잖아요. 실제 쓰는 돈을 국가에서 한 80에서 90% 정도는 주고 결국 나머지 10은 여전히 병원에서 나가기는 합니다. 그래도 적자 폭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현실인데 그렇네요. 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쪼잔한 거에서 돈을 아끼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 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박 원장님이 다행히 이제 생각이 났던 것 같고요. 전공의 때 시절입니다. 환자가 지금 54세 남자 환자고 폐렴이 있어서 응급실 통해서 입원을 했고 지금 메로페넴이라고 얘기를 하는 아주 센 항생제를 쓴 것 같아요. 원래 폐렴에 대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환자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1차 쓰는 항생제로는 커버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높은 항생제를 썼던 것 같고요. 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뭐 폐혈증 쇼크로 왔다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이 환자가 여러 번 뭐 폐렴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고 이번에도 또 안 좋은 걸로 예상이 되면 처음에 누가 약한 항생제를 쓰고 싶어 하겠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센 항생제를 쓰고 싶어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심평원에서 인정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발끈하고 계세요. 야 메로페넴 처음부터 쓰는 게 맞냐 그랬더니 지금 박 원장이 일단 가이드라인에는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 그 가이드라인은 미국 거고 우리는 한국에 있는데 심평원 지침이 맞냐를 결국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 심평의학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이나 맞고 틀린 거와 관계없이 심평원에서 깎냐 안 깎냐를 의사들이 보통 처방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이 심평의학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일하고 나서도 돈을 못 받는 걸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삭감을 한번 당하게 되면 병원 안에서 의사의 위치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의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오히려 잃고 있는 의사로 되면 누가 어느 병원장이 환영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발끈하셨고 전공의 때는 그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병원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정도는 좀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환자한테 맞는 것만 생각을 하겠다라고 패기 있게 지금 나를 자르려면 자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원장님이 NICU 시절, 신생아 중환자실 시절에도 비슷한 일을 경험을 했고요. 굉장히 미수가 600g 미수가가 있어요. 이제 600g 미수가는 결국 사냐 중류냐를 결정을 하는 게 이 아이의 폐가 얼마나 잘 자라느냐가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폐를 조금 더 잘 자라게 하려면 설펙턴트라고 얘기하는 폐 계면 활성제를 조금이라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쓰게 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횟수는 600g이 아니라 600g보다는 조금 더 큰 미수가를 기준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600g 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기준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필요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심평의학은 항상 한 가지 잣대만을 들이댑니다. 우리가 의학이라는 게 모든 환자 상태도 그렇고 한 가지 상태는 없어요. 정말 여러 가지 상태가 존재를 하고 대부분은 물론 심평원에서 공고하는 그런 기준이 맞겠지만 극한 상황 지금처럼 뭐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든지
아니면 어른 중환자실에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트라우마 중환자실, 외상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극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환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 모르겠고 뭐 삭감되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살리고 봐야 되니까 그냥 써라. 보통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기가 600g 정말 요만하게 600g이면은 우리 컴퓨터 마우스 크기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작은 상황이고요. 이 아기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명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맞아. 피 검사도 여러분 이거 횟수 제한이 있어요. 아기 상태가 안 좋으니까 피를 뽑아서 확인을 자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하루에 3번 정도까지 피 검사는 인정하는데 4번부터는 니네 돈으로 해라. 병원 돈으로 나가는 거다. 네. 기준이 참 아주 일원화되어 있고요. 아기 같은 경우에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아기가 작잖아요. 그리고 작으니까 용량이라든지 속도를 아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 하나하나마다 용량 계산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지금 이 기계만 보면 들어가는 약물 종류만 거의 뭐 10개에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마한 아기한테 인퓨전 펌프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기 하나 살리려고 3교대 간호사님들, 2교대 교수님들 빵 터졌는데 0교대 인턴이랑 레지던트들 이렇게 수많은 정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결국 아기가 살았어요. 너무 좋게 돼서 퇴원을 했고 기쁘죠. 일단 누군가 살아서 나가고 특히나 많이 희망이 없던 사람인데 그래서 소아과 의국에서 지금 치킨 파티를 열었게 됐고요. 지금 병원대 교수님이 이걸 먹다 말고 야 이 애기 때문에 돈을 얼마 벌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철없던 레지던트 시절에는 어휴 저렇게 어려운 환자 살렸는데 돈 당연히 많이 번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쬐끔 벌었는데 치킨 먹으면서 적자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극한 상황에서는 심평의학 기준과 관계없이 그냥 병원이 손해를 보고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심평의학 안에서 맞는 거는 돈을 다 주느냐? 수가가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이 10을 일했으면 10 정도는 줘야 되는데 많이 후려치면은 한 뭐 7, 좀 잘 해준다 싶으면 한 9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득이 문제가 아니라 네 너무 이제 국민 편에서 좀 수가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문제는 수가를 너무 후려치다 보니까 의료기관 유지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돈 버는 거는 상관이 안 한다고 해도 요새 또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예민해져서 이런 의료사고 하나가 날 때마다 그 과 전체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요새 산부인과 중에 산과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산과는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과이고 과의 특성상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한 명 의료사고가 날 때마다 전체 산과 의사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이 되고 점점 산과를 지원하는 의사들은 줄게 되고 제가 장담하건대 20년이나 30년 있다가는 산과를 담당하는 외국 의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기는 아마 외국 의사 선생님이 받아주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점점 의료 내적이나 외적인 환경이 만만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소아과 스텝을 꿈꿨던 정유유 선생님과 그다음에 김가호 선생님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금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은 김가호 선생님은 스텝은 못 되고 병원을 오픈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한 상태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유유 선생님은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신생아 중환자실 때 그때 사망사건 담당 교수 구속됐던 바로 그 교수님이셨습니다. 저는 사실 뭐 그 사건 관련해서 그 사건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속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속이라는 거는 보통 상대방에게 일부러 위해를 끼쳤던가 뭔가 도망을 달 가능성이 있던가 이런 법적인 요건들이 있을 때 하는데 최근에는 의료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법적인 요건이 아니라 그냥 국민 여론에 너무 일거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내시경 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망했던 환자가 있는데 아기 엄마였고 사실 신원이 확실하고 어디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분도 법정 구속이 바로 되었던 적이 있고요. 점점 아무튼 국민 분위기도 그렇고 아니면 법적인 저런 판례도 그렇고 바이탈과 의사들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돈도 못 벌고 존경도 없고 명예도 없고 리스크만 많고 후배들한테 바이탈카를 하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심평원이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2002년도에 한번 모 대학병원에서 심평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건 적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이 환자 케이스를 잘 보면요. 척추의 염증이 굉장히 심했던 환자예요. 척추의 염증은 여러분 항생제가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뭐 1주, 2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막 6주에서 8주 쓰면서 또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수술을 해야 되고 균이 굉장히 독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잘 안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이제 한 단계 높은 방코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쓸 때도 많은데 지금 왜 낮은 항생제만 써도 충분한 환자한테 방코마이신까지 썼냐는 이유로 방코마이신은 모두 지금 삭감을 했던 8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한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방코마이신을 썼다 전문가 의견서를 냈는데도 결국 법원이랑 심평원이 인정을 하지 않아서 졌습니다. 병원이 졌던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것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심평원 욕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그때 로컬 병원 선생님께서 심평원 개 XX 이러면서 항생제 그때 삭감됐던 그 바로 전에 기사는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블로그에다가 심평원 욕하는 글을 올렸더니 심평원에서 지금 이 일개 의사 선생님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고소를 해서 재판이 들어갔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욕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이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심평의학이 기준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기준을 제가 안 알려드린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보다 높을 때는 삭감을 하겠다. A보다 낮을 때는 삭감을 안 하겠다. 이런 기준을 주면 좋은데 그런 기준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모든 환자들의 상태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에 대한 존중 없이 모든 환자들한테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제일 이런 식으로 삭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아병원이에요. 소아병원.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중환 상태가 많고 특히 서울대 이제 소아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계속 돈을 까먹고 있고 다른 데서 버는 돈으로 뭐 본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버는 돈으로 거기 적자를 채워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희 내시경이랑 관련해서 저번에 해드렸던 얘기인데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용종대로 대장 내시경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생긴 용종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팽이버섯 아시죠? 팽이버섯처럼 생긴 용종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렇게 굵은 용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래쪽에 이 목이 길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혈관이 하나는 큰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떼게 되면은 지금처럼 피가 철철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끝나고 이 용종 절제술을 끝나고 바로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피가 계속 나게 돼서 의사 입장에서는 이 용종을 떼고 나서 피가 나는 게 보이니까 헤모클립이라고 하는 이렇게 바느질하는 거를 꿰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헤모클립이 하나만 드는 게 아니라 보통 저 정도 크기면은 2개에서 3개 정도는 찝어야 피 나는 게 지혈이 되는데 저 헤모클립 하나가 보통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3개 찝으면 3만 원이잖아요. 저거 비용 못 받아요. 왜 못 받냐? 당일날 했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헤모클립을 비용을 그런 국가에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내시경 했는데 내일 헤모클립 시술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종 떼자마자 피가 저렇게 철철 나고 있는데 헤모클립 돈 받으려고 하루 동안 기다리는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일까요? 아니요, 미친 의사죠. 저렇게 피 나는 거 계속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당연히 손해인 거 알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헤모클립이라는 저런 지혈술을 시행을 하는 거고 저희가 국가에 사실 많은 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좀 누구나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그냥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제발 환급을 해달라는 게 이제 저희 주장인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의료 재정이라는 거는 파이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항목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 들어오게 되면 기존 항목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거나 보장을 안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보험을 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보험을 해준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거기 드는 재정이 또 몇백억이나 몇천억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재정이 새로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쥐어짜게 됩니다. 주로 어디서 쥐어짜냐? 이런 것들, 항생제들, 저런 필수 바이탈가에서 쥐어짜게 됩니다. 미용가를 점점 국가 보험을 해주는 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기본적인 바이탈가의 보장이 잘 되고 재정이 남은 상태라면 왜 미용가 보장을 안 해주겠어요? 지금 기본적인 것도 보장을 제가 느낄 때는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서 뭔가 선심 쓰듯이 그런 미용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의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같은 거를 그런 보험을 왜 해주는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단순 미용 목적 때문에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 치주염이라는 거는 꽤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빨 치주염은 다른 감염성 질환의 소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입이 얼마나 현기성균들이 드글드글한 게 많은데요. 그리고 그거를 치료를 지금 해놓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방적으로 조금 스케일링을 해주면 나중에 들어가는 몇백 원이나 몇천억을 아낄 수 있으니까 지금 병원이나 거기서 해주는 거고요. 임플란트는 그럼 왜 해주냐? 먹고 사는 거랑 직결되는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근데 내가 당연히 음식 먹는 게 제대로 저작작용이 안 돼서 음식을 잘 못 먹는다? 삶의 질 자체가 너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 안 한다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진 않죠. 좀 떨어지나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먹고 자고 하는 것보다는 순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은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탈모도 개인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심평원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더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또 저번 기사처럼 심평원에서 저를 욕하고 뭔가 행정적 처분을 할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의견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